아마 10월 달쯤 되시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실적이라는 데이터가 될 겁니다. 특히 3분기 실적 발표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건 내년 실적 추정치의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들. 금리 인하를 보험성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의 경기는 더 나빠지지 않을 것 같고, 달러의 강세가 미국,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도 미국에서 영업이익률이 앞으로도 꾸준히 높아질 수 있고,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이익 장악력, 아까 보셨던 순이익 비중, 이런 것들이 꾸준히 높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누구냐라는 거를 선정해 보시는 것도 좋은 포트폴리오 아이디어가 될 수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저희 탐니 토크 콘서트 소식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탐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분 중에서 데나이브스도 함께 온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을 한국에서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3%밖에 없는 거 아시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국 현지에서 과연 어떤 얘기들이, 그 분위기가 어떻고 그들이 바라보는 시장의 내용은 어떤지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진짜 열심히 발바닥에 땀나게 뛰고 있거든요. 뭐 제가 뛰는 건 아닌데 3% 우리 식구들이 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목요일에 저희가 데나이브스와 탐니가 함께 하고요. 블록체인 토크 콘서트라고 아예 명명을 했는데,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GIN 서비스 이용하시면 바로 저희가 초대권을 발송을 해드린다고 하고요. BIN 같은 경우에는 불만족 시, 나 이제 해봤더니 나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100% 환불도 가능한다라고 하니까 부담 없이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저는 탐니, 데나이브스 좋지만 빈센님 함께 하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자신 있게 좀 어깨 딱 넓혀서 얘기하세요. 네. 왜요? 발바닥에 땀 난다 그래갖고. 발바닥에 땀 나면은 안 되죠. 발냄새 나죠. 자, 빈센님. 네. 9월 시장 앞서서 우리 명성님이 9월 지금까지 좋아도 9월 마지막 2주가 되게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 또 이제 찬물 끼얹은 거에 다시 온기를 좀 불러일으킬 만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유동성 네. 국면이고요. 예상과 같이 지난주에, 오늘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연속한 금리 인하 가능성, 우리 흔히 그것을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불리고 있고요. 네. 따라서 보험적 금리 인하일 때 9월과 보통 때 9월은 좀 다르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글쎄요, 통계적으로 보면 9월 달부터 뭐 S&P 500도 그렇고 우리 코스피도 그렇고 평균적으로 좀 부진한 달이었습니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보험적 금리 인하의 변수라는 것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또 하루에 하나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 하루에 하나 문장 보여주시죠. 네. 주말 사이에 수많은 뉴스 플로우들이 있었는데요.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미국 정부의 셧다운입니다. 그러니까 회기연도 기준으로 9월 30일 날 마감되고요. 10월 1일부터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데, 임시 예산안이 이미 하원을 통과했다가 상원에서 부결 났죠. 보통 이럴 때 보면 뭐 계절적으로 항상 글쎄 노이즈 섞인 잡음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말씀드립니다. 업사이드 리스크요? 네, 보통 리스크 그러면 위험이죠. 하지만 업사이드 리스크는 여러분 포모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셧다운 이벤트, 단기적인 이벤트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이럴 때 조정을 받는다면 또 다른 기회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셧다운 리스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불거지고 있지만 저는 업사이드 리스크, 즉 포모 현상을 가져올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만약에 지수가 밀리다면 그 부분을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모를 불러일으킬 만한 리스크,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좀 덜 하시거나 미처 못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네. 가져올 법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그 셧다운 얘기가 자주 있었는데 실제 셧다운 됐던 적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네. 2011년, 그러니까 셧다운은 보통 이제 한 2, 3주에 길게는 한 5주까지도 한 개연성이 있고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기 때는 2년 정도 터울을 거두면서 예산을 매년 하지 말고 한 2년 정도
터울을 갖고 진행해 보자라는 적도 있었고, 근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불거졌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정부 부채가 뇌관입니다. 네. 하지만 그런 정부 부채를 딛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 주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셧다운이라는 게 채권 시장에서 상당히 노이즈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수가 밀린다면 그때는 업사이드 리스크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샷다 마우스 아니고요. 셧다운.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10,000포인트 가는 것을 외치면서 2분의 1을 목 놓아 네. 부르고 있습니다. 자, 빨간 펜 선생님 역할을 톡톡히 해주시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한 주 동안의 전략을 짜주실까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 분석실에 이제 만 가야죠. 이제 만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조만간 만 가겠어요. 아니 우리 이재만 실장님이 좀 목 놓아 외쳐주시고 열심히 하시면은 네. 시장 금방 만 갈 것 같아요. 항상 외치고 있는데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가긴 갈 것 같은데. 시기를 맞추는 게 사실 제 가장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시기는? 그저 주식 시장은 항상 타이밍이 제일 네. 중요한데 타이밍을 알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타이밍을 예상하고 뭐 예측하고 이런 것들이 네.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긴 한데 좀 제일 어려운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뭔가를 말씀드릴 때 딱 시기를 끊어서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예, 필요하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지만 그걸 맞추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언제 만 가는지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네. 많이 가느냐 안 가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방향성. 그렇죠. 타이밍까지 맞추면 너무 좋죠. 근데 타이밍 맞추면 하산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산한다고요? 네, 이 업계를 떠난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떠나지 마시기 바라니까 타이밍은 맞추지 마세요. 네, 아직까지도 못 떠나고 있는 거 보니까 못 떠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지난 한 주도 그렇고요. 우리가 짚어봐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FMC 얘기를 하면은 계속 이제 키워드가 보험성 금리 인하 얘기를 하잖아요. 실장님도 금리 인하 하고 나서의 시장 움직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선 그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한 30년 전에 한번 있었고 굉장히 그 경험이 오래 전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된 내용은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를 가지고 주식 시장을 좀 풀어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갖고 온 주제들의 내용이 이제 지난주에 했던 FOMC 회의가 끝났고, 그래서 그게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그래서 보험성 금리 인하에 대한 성격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정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던 게 30년 전이니까 1995년 7월 달이었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당시 보험성 금리 인하 이후에 나타났던 주요 경제 환경들에 대한 변화, 아마 이건 주식 시장에도 굉장히 좀 중요한 영향을 줄 테니까 한번 좀 되짚어볼 필요도 있고, 네.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면 당연히 이제 관심사가 과연 이제 주식 시장은 어땠을까에 대한 생각, 아마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도주들, 주도 섹터들 이런 쪽들을 살펴보게 되면서 현재에 주는 시사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기업들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접목을 한다면 현재 어떤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쪽들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30년 전인데 이렇게 복귀해 보면 당시 미국의 IT 테크놀로지가 또 다른 혁명으로 불렸고, 지금 TV 뭐 PC를 키면 전부 다 MS가 깔려 있었던 것처럼 30년 전이지만 지금이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IT의 이제 버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굉장히 초창기가 이제 1990년 중후반 때, 이제 중반 때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IT의 버블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됐었던 시기였고, 금융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완화적이었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에 대한 호황 이런 것들이 있었던 또 시기였다는 생각들, 아마 이런 것들이 좀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금융 완화라는 게 꼭 흔히 얘기하는 은행이라든가 투자은행에 대한 완화가 아니라 뭐 디지털 코인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완화, 규제 완화 이런 것들도 다 금융 완화 정책들로 좀 일환으로 생각을 하시면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95년도까지 안 가더라도 네. 우리가 1년 전에 금리 인하 50bp 했을 때도 네. 그때는 뭐 보험적이라는 단어 쓰진 않았는데 어쨌든 선제적으로 좀
폭을 많이 인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95년도까지 간 이유는 약간 뭐 닷컴 버블이나 이런 식이 과거에 있었던 네. 것과 비교해 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과거의 역사를 아는 것도 네. 현재를 바라보는 또 미래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시사점들을 좀 갖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95년과 지금이 모두 다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한 번쯤 좀 살펴보실 수 있는 이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볼까요? 그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는 왼쪽의 막대 그래프, 즉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지금부터 내년 한 4분기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즉 네. 흔히 얘기하는 나빠진다는 의미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죠. 대략적으로 한 1% 초반 정도까지 낮아지는 게 현재 보고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춘 건 향후에 혹시 이 정도의 성장률 둔화가 계속 지속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붙이는 이름이 대표적으로 보험성 금리 인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25bp를 인하했고 향후에 남아있는 두 번의 연준의 FOMC 회의, 즉 10월과 12월이 남아있는데 그때 두 차례, 그러니까 25bp씩 인하를 하게 되고 내년에 한 번 정도 총 75bp의 기준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점도표를 통해서 제시되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5년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또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그래프를 보여드리게 되면 1995년도 약간 비슷했죠. 여기 보이시는 1995년 상반기 즉 1분기하고 2분기 때를 보시게 되면 미국의 GDP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특별하게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진 않았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연준이 결정한 건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하게 되죠. 원래 그 당시 연준의 기준금리가 6.0이 이제 가장 고점이었는데 7월 달에 25bp를 95년 7월에 한번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95년 12월에 또 한번 25bp를 인하를 하게 되고 96년 1월 달에 걸쳐서 총 3번에 걸쳐서 75bp의 금리 인하, 약간 지금하고 조금 분위기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는 형태의 폭을 제시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성장률은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회복을 했다는 특징들을 좀 갖고 있었던 게 가장 비슷하게 사례로 좀 꼽아볼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보험성 금리 인하가 미국에서는 글쎄요, 뭐 한 3번 정도 있다라고 제가 복귀하고 있는데, 과거에. 네, 95년, 98년, 2019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이 가장 지금의 시사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 시작이었고요. 보험성 금리 인하의 가장 처음 시작이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IT라든가 그리고 금융 규제의 완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밑바탕이 좀 가장 비슷한 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때 당시 보험성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하고 나서 동결하는 기간 동안 이제 이런 모습들이 향후에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먼저 이렇게 조금 경제 상황들에 대한 매크로 지표들 이런 것들도 흔히 얘기하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 포인트들이니까 여기 보이시는 지금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1995년에서 1996년 12월까지 해서 보험성 금리 인하 그리고 그 이후의 동결 과정에서 미국의 시중금리는 어땠을까에 대한 생각, 즉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박스로 들어가 있는 것이 연준이 보험성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1995년 7월에서 96년 1월까지의 모습입니다. 네. 생각하시는 대로 시중금리가 떨어지죠. 보이시는 네. 것처럼 10년물 국채금리가 6.4에서 5.58 정도로 떨어지게 되고요. 2년물 국채금리가 당시 5.87에서 4.93까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니까 혹시 시중금리가 떨어질 수 있겠냐에 대한 생각. 근데 최근에 또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아마 이 당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던 국면들입니다. 실제로. 그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같이 데이터가. 그때 당시에 CPI가 어땠는지. CPI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아. 90년도 네. 초중반 때는. 그래서 아마 물가 상승률 자체가 높지 않았다는 게 현재랑 좀 다른 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가 자연스럽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낮아졌던
이런 측면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기는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저렇게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느냐는 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는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이냐 나쁜 점이냐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지수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금리가 좀 떨어지는 게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아마 그 흔히 얘기하는 주식시장에 금리가 큰 도움을 지금은 주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와는 좀 달리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다른 지표들도 좀 변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른 지표의 대표적인 예가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입니다. 지난 초록색이. 근데 언제냐면 95년에서 이제 97년까지 데이터인데 잘 보시게 되면 보험성 기준금리 인하를 할 때가 미국의 주택가격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게 되는 특징들. 당연히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부동산 담보대출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가했던 특징들은 갖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금리 인하를 보험성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의 경기는 더 나빠지지 않을 것 같고 금리는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모기지 담보대출 금리 이런 것들이 좀 더 낮아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 정도가 주택가격의 저점일 거다라는 그때 당시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아마 반영이 되면서 95년도 여기 보험성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이때 국면 가 가장 주택 가격이 미국의 저점이었다는 특징도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좀 지금도 약간 시사점이 있겠죠. 네. 제가 지금의 그림 데이터를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현재 미국의 주택 가격의 YOY 상승률 변화 이런 거 보시게 되면 꽤 많이 거의 최저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24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기는 했었습니다만 반대편에서 보는 미국의 주택시장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가가 잘 안 올라갔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시장 자체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근데 혹시라도 여기서 이제 저점을 잡고 어느 정도 보험성 금리 인하가 단행이 한 두세 번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주택 가격도 이쯤에서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반전할 개연성이 높은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금융자산 가격에 대한 부상 이런 것들이 나쁜 점은 아닌데 약간 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주택가격이 이쯤에서 저점을 잡고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한다면 한 내년 하반기 정도쯤에는 진짜로 미국의 물가 상승을 굉장히 고민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물론 당장에 대한 얘기는 아닐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스럽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준이 보험성 금리 인하를 끝낸 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95년 7월에 시작을 해서 96년 1월에 끝나고 그 뒤로부터는 97년까지는 동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년밖에 안 됐네요. 예, 그래서 동결한 이후에는 또 얘기하는 당연히 인상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좀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게 굉장히 좀 길게 시간을 두고 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 또는 주택 가격의 반전을 마련하게 되면서 대략적으로 한 1년 후 정도부터는 미국의 좀 물가 걱정을 실제로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에 남겨진 또 다른 고민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주택 가격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시사점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비중이 되게 많아서 우리가 항상 그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쉘터의 움직임을 봐야 한다 했는데 이게 그나마 꺾여서 지금 3% 초반인 것 같은데 이게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또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얘기를 또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지금의 미국의 물가는 유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연히 1년 뒤에는 이제 기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망가는 실장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내년에 한 1년 뒤에는요. 주택 가격도 오르지? 그리고 내년 5월에 새로운 의장이 6월부터 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 또 내년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지. 내년 하반기에는 한번 난리 한번 나겠는데요. 어떤 의미의 난리요? 업사이드 리스크? 또? 근데 그때는 오히려 좀 고민이 되는 게 물가의 업사이드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이 좀 들기는 합니다. 물론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가만을 갖고 움직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가끔씩 이런 고민을 좀 안 할 수 없는 데이터들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도 좀 생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경제 지표 중에 이제 주식시장 또는 한국 시장하고 굉장히 연결고리가 높은 건
당연히 환율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그 1995년에서 96년까지 연준이 보험성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과연 그때 당시 달러 인덱스는 어땠을까? 이렇게 달러 인덱스를 보시게 되면 연준이 보험성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그 시기가 달러 인덱스는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96년 12월까지 계속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했었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였습니다. 왜 달러가 강세였을까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험성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결국 미국의 경기가 되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미국 경기는 실제로 좀 시차를 두고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시차를 두고 살아나는 과정 중에서 가장 먼저 저점을 찍은 건 오히려 달러 인덱스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잠깐 최근에 뭐 미국 경기를 볼 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시겠습니다만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시게 되죠. 근데 ISM 제조업 지수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7월 달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이 조금 상승을 해서 48.7포인트로 발표가 됐었고 이번에 발표될 9월 예상치는 49.3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미국 경기가 다소나마 제조업들 중심으로 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는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달러가 약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원달러 환율이 흔히 얘기하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현재 정도의 수준 한 대략적으로 1,380원에서 90원 이 정도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도 높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그렇게까지 많이 한국을 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좀 갖게 되는 부분들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달러의 강세가 미국 주식시장에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좀 부정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우리나라 측면만 보면 삼성전자 정도를 빼면은 그렇게까지 뭔가 많이 산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달러가 조금 더 이제 강세로 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약간 외국인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생각은 약간 한 국지적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라든가 종목 이런 쪽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시사점으로 생각을 해두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말씀드리니까 약간 우리 시장 고민이 계속 되네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최근 들어서 외국인 한 1조 정도 샀는데 이러면 한국 레벨업이라기보다는 그냥 되는 것만 계속해서 살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 외국인이 몰려 들어가는 쪽들 뭐 예를 들면 상반기 이런 때는 우리나라 조방원전이라고 하죠. 이런 쪽들을 많이 사게 됐었는데 하반기 때 들어서게 되면서 하이닉스를 좀 샀다가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는 특징들 조금 쏠림 현상이 외국인의 수급에서도 좀 한국 증시는 좀 많이 나타난다는 특징들을 좀 보여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쏠림이 완화되는 시그널보다는 오히려 진짜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미국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그널, 특히 외국인의 집중도 이런 것들은 한쪽으로 몰려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은 될 것 같습니다. 보험성 금리 인하 95년도 그때 당시 시기에 지금 시사점을 짚어보고 있는데 당시에는 금융 섹터가 그래서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렇죠.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은행들의 수익이 그렇게 좋아지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진한 초록색이 S&P 500의 금융 섹터의 주가 수익률인데 누적이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보험성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이었던 95년 1월에서 6월 그리고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던 95년 7월에서 96년 1월 그리고 금리를 동결했던 96년 2월에서 9월까지의 수익률 데이터입니다. 보시게 되면 S&P 500도 수익률이 당시에 다 좋았었죠. 근데 압도적으로 좋았던 건 금융 섹터입니다. 결국 보험성 금리 인하 이전 그리고 기간 그 금리를 인하하는 기간 그리고 인하 이후에 모두 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금융 섹터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그 당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도 금융 규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완화 이런 것들이 분명히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렇게 미국의 금융 섹터가 왜 올라갈 수 있었을까는 아까 주택 시장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주택 가격이 저점을 형성을 했고 모기지 담보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갔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는 기업이 지금은 좀 역사 속에 잊혀진 기업이긴 합니다만 당연히 그때 당시 모기지 전문 대출 기관이었던 페니맥, 프레드맥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에
거의 원흉으로 지적이 됐던 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그때 당시 금융 섹터의 주가 상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페니맥 같은 경우는 1995년에 금융 섹터에서 미국 금융 섹터에서 시가총액이 2번째로 컸던 기업이었고 프레디맥이 한 5번째로 컸던 굉장히 큰 기업들이었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주가 수익률이 거의 그 같은 기간 내에 70% 이상씩 상승을 하게 되면서 금융 섹터를 주도하게 됩니다. 근데 의외로 보시게 되면 그럼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이 나가서 모기지 전문 대출 기관들의 주가가 좋았다. 그건 맞기는 한데 그거보다 주가가 더 좋았던 금융 섹터들이 있었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금융 서비스업을 하는 기업들, 예를 들면 HSBC 파이낸스라든가 뉴욕 멜론은행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그 이후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의 데이터는 알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약간 어떻게 보면 금융 서비스업을 하는 기업들은 왜 이렇게 주가가 좋았을까? 네. 금리가 떨어지고 있었고 약간 뭐 예대 마진이라든가 그때로 따지면 아주 그렇게 썩 좋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때가 말씀드렸듯이 금융 규제의 완화의 첫 번째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달러의 자금 이동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던 거죠. 그리고 풍부했던 자금의 이동 이런 것들의 활성화가 만들어내는 게 전 세계 M&A의 급증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금융 서비스업을 하는 쪽들이야 M&A를 통해서 수수료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 막대 그래프 이제 지난 초록색이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전 세계 M&A 금액을 나타낸 막대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4년도에 전 세계 M&A 금액이 얼마였냐면 한 1840억 달러 정도 됐었죠. 근데 네. 95년도에 보시게 되면 거의 전년 대비 95% 가까이 증가한 3,600억 달러로 M&A가 굉장히 크게 급증을 하게 됩니다. 이 M&A는 95년을 기점으로 해서 99년, 즉 IT 버블 바로 붕괴 직전까지 대략적으로 3조 4천억 달러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IT 기업 간의 합병, IT 기업 간의 인수 합병 이런 것들, 그리고 지분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크게 늘어났다는 특징들을 조금 갖고는 있습니다. 금융 섹터가 주는 그 당시의 시사점은 M&A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은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거는 지금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최근에 인텔에 지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흔히 얘기하는 달러라든가 이런 공급들이 풍부해지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결국 금융 섹터의 강세라는 이런 연결고리보다는 M&A라든가 기업 간의 지분 투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조금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 당시에 M&A의 트렌드를 쭉 보면 어떤 회사들이 서로 융합돼서 시너지가 나려면 그 중간에 합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그게 우리 흔히 산업에서는 이제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IT 하나면 지금 AI인데 네. 그때는 그럼 어느 섹터, 어느 업종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때는 가장 활발했던 M&A가 나타났던 섹터는 95년 그 당시에는 다 IT였습니다. 대부분 다 IT 관련된 기업들 이런 쪽에서 M&A와 지분 투자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는 특징을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에도 어느 정도 시사점을 가지고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빈센트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그러면 미국에서 IPO가 많아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게 IPO가 많아져야지 흔히 얘기하는 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되고 돈을 끌어들이게 되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보실 수 있는 또 다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선 차트가 미국의 연도별 IPO 금액입니다. 물론 IPO 건수입니다. 시가총액 5천만 달러 이상 기업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22년이 저점이었죠. IPO가 71건이었고 최근에 이 IPO가 꾸준하게 3년 연속 늘어나게 되면서 올해 9월까지 데이터가 156건으로 이미 지난해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물론 최고점은 2021년이었고 397건, 400건 정도의 IPO가 있었던 게 가장 고점이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최근에도 IPO가 꾸준히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고 IPO를 많이 하는 섹터가 성장 산업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른쪽에 파이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IPO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섹터는 어딜까?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그냥 IT가 제일 많이 돌아갑니다. IT 그리고 산업재, 헬스케어 이런 쪽들이 미국 IPO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거의 한 60% 정도 수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이런 쪽들이 성장 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당연히 이런 쪽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산업들 안에서 M&A도 일어날 수 있고 네. 이런 산업들 안에서 지분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시사점도 분명히 좀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포트 안에도 테크, 산업재, 헬스케어 이 비중이 커야 된다라는 이야기이신가요? 네, 여전히 이쪽이 성장 산업이고 네. M&A가 가장 활성화되고 지분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의미 자체가 기업들 자체 또는 다른 기업들이 봤을 때 그 산업들 자체가 네. 성장 산업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단순할 수는 있어도 이들이 여전히 주도권을 가진 성장 산업이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M&A를 많이 단행을 네. 할 텐데 여기 지금 보면은 돈 많고 또 네. M&A 지분 투자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1등이 애플이에요? 예. 이게 왜냐하면 애플은 잉여현금이 가장 많은 기업입니다. 네. 실제로 물론 저 잉여현금을 꼭 M&A라든가 지분 투자에 안 써도 되겠죠. 쓰는 방법은 뭐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아까 모두의 처음에 잠깐 이렇게 되짚어 드렸듯이 앞으로 조금 물가 상승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현금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시기에 현금 자체는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현금을 쓸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M&A라 하면 흔히 얘기하는 인수기업보다는 피인수기업의 주가가 많이 오르기 마련이긴 합니다만 한 번쯤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현금을 활용해 가면서 자신의 밸류를 좀 높여갈 수 있는 계기, 시간도 지금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의 애플, 알파벳, 메타 그리고 또 미국의 또 다른 흔히 얘기하는 IT 관련 기업들인 시스코, 세일즈포스, IBM, 퀄컴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보게 되면 굉장히 잉여현금도 많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잉여현금 비율도 높은 기업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미국의 헬스케어 기업들 중에서 유나이티드 헬스라든가 존슨앤존스라든가 머크라든가 에브비 이런 기업들도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현금도 많고 현금성 자산 비율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죠. 혹시 미국의 산업재 중에서도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 제일 끝에 보시게 되면 캐터필라라든가 우버 이런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우버.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기업들이 좀 할 수 있는 흔히 얘기하는 M&A 지분 투자 정 안 되면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도 좀 활용이 가능하니까 네.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기업군들이 될 것 같고요. 한국도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한국에서 잉여현금이 가장 많은 기업은 지금은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가 거의 20조 원을 넘는 잉여현금 흐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도 여기에 좀 해당을 하게 되고, 최근에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조선 기업들,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도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기업들도 현금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꼭 뭐 M&A 투자, 지분 투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중에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은 주가가 굉장히 좋지 못하긴 합니다만 가끔 좀 관심을 가져보실 때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이런 데이터를 좀 보면서 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와 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원으로 된 그래프 보고 헬스케어 산업재 테크 쪽에 우리는 그 포트 비중을 늘려야 네. 되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도 당시에 S&P 500을 주도했었던 섹터가 딱 이 3인방이었네요. 네, 그때도 딱 3인방이었습니다. 네. 우연치 않게 이제 금융 섹터를 빼게 되면 이제 나머지 이제 그 미국을 주도했던 그 당시 섹터들이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게 되면 1995년에 모험성 금리 인하를 하기 전 그리고 인하를 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금리가 그 동결됐던 기간 동안 자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수익률 자체는 테크와 산업재와 헬스케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미국에서 가장 주도주는 테크였습니다. 테크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높았었죠. 그 뒤를 따라오는 게 헬스케어, 산업재 이 정도였는데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는 기간에는 미국의 테크가 좀 부진했습니다. 대신 헬스케어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고 산업재가 여전히 그 뒤를 쫓아오게 됩니다. 대신 금리 인하가 끝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7개월 정도의 보험성 금리 인하가 끝난 이후에
다시 보이시는 것처럼 테크가 또다시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라든가 이제 산업재가 그 뒤를 따라오는 약간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조금 손바뀜도 있었고 네. 수익률의 편차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1995년에서 96년을 모두 다 주도했던 건 아까 보셨던 공교롭게 지금의 IPO가 가장 많았던 테크, 산업재, 헬스케어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95년에서 96년 가는 동안 지금과 굉장히 비슷했던 주도주의 구조를 가졌던 시기라고 또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저 섹터 안에서 대표적인 기업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숫자를 조합해서 답안지를 또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부터 한번 볼까요? 우선 미국은 1995년에 답안지가 있겠죠. 네. 자, 어떤 답안지였냐면 여기 보이시는 테이블을 잠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995년에서 96년까지 미국을 주도했던 테크, 헬스케어, 산업재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종목별로 다 수익률의 편차가 있기 마련일 수밖에 없고 어떤 종목은 흔히 얘기하는 그 금리를 인하하기 전, 인하하는 기간 또는 인하한 이후에도 계속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쵸. 금리 변화에 상관없이 나는 주도주였다라는 기업도 있었고, 근데 대신 어떤 기업들은 여기 예를 들면 인텔 같은 경우는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는 주가가 거의 한 6개월 동안 100% 가까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하는 기간 동안은 16% 정도 빠지게 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었죠. 근데 금리 인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가를 복구시켰다는 특징들을 갖고는 있습니다. IT 중에서 보시게 되면 그 당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보험성 금리 인하하기 전에는 괜찮았었는데 금리 인하 기간 그리고 금리가 인하된 다음에 동결된 기간 동안은 주가가 별로 다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IT인데도 굉장히 차별화를 만들어내죠. 네. 이거는 헬스케어, 산업재 모두 다 주가가 좋았던 기업 그리고 나빴던 기업들의 차별화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다 그 기업들의 그냥 단순한 공통점들입니다. 네. 그냥 보이시는 것처럼 주가가 좋았던 기업들 케이스들 그리고 반대로 좋지 못했던 기업들의 그 반대편의 케이스가 뭐냐면 우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수익성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주가가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수익성이 좋아졌는데 주가가 약간 부진했던 금리 인하 기간 오히려 수익성이 좋아지게 되면 금리가 동결된 이후에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특징들을 갖고 있었던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섹터 내 여기 순이익 비중이 뭐냐면 같은 섹터 안에서 해당 기업이 차지하는 순이익 비중이 되겠죠. 이익에 대한 장악력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MS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나중에 그걸 숫자로 보여드릴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주가가 좋았던 모든 기업들의 특징은 다 순이익 비중이 꾸준하게 높아졌던 기업들 그리고 나빠졌던 기업들은 다 순이익 비중이 떨어지는 기업들이기도 했었습니다. 되게 단순하게 그 기업들의 유수의 문제가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수익성과 그 기업이 그 업종 내 갖고 있었던 이익 장악력이 가장 중요했던 데이터들 네. 금리를 인하했건 인하하고 동결을 했건 모두 다 주가가 좋아질 수 있었던 기업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보험성 금리 인하 바로 직전에 완전히 주도주였다가 보험성 금리 인하 그 기간 동안에 약간 부침이다. 이때 사람들이 손바뀜이 엄청 있었거나 아니면 계속 갖고 있던 사람은 또 최종 위너가 되고 네. 지금 시사하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냥 지금 시사점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매크로 환경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국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수익성 그리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전체 주식시장 또는 해당 업종 내에서 이익 장악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높아질 거냐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최근에 이제 어쨌거나 금리 인하 그리고 FOMC 회의 이런 것들이 끝났으니까 아마 10월 달쯤 되시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실적이라는 데이터가 될 겁니다. 특히 3분기 실적 발표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건 내년 실적 추정치의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들 아마 이런 것들이 흔히 얘기하는 시장을 보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당시와 똑같은 섹터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도 미국에서 영업이익률이 앞으로도 꾸준히 높아질 수 있고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이익 장악력, 아까 보셨던 순이익 비중 이런 것들이 꾸준히 높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누구냐라는 거를 선정해 보시는 것도 좋은 포트폴리오 아이디어가 될 수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2025년과 내년에 좀 네. 대입을 해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지금 뽑아봤어요.
여기 제가 네. 우선 첫 번째 보여드릴 테이블은 미국 기업입니다. 보이시는 여기- 것처럼 시가총액 당연히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올해 내년까지 꾸준히 상승을 하게 되면서 네. 여기 보이시는 순이익 비중은 전체 S&P 500 안에서 해당 기업이 차지하는 순이익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꾸준히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업종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이익 장악력이 주식시장에서 높아진다라고 보실 수 있는 기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마존이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꼽히게 되고 그러네요. 브로드컴, 일라이릴리, 에브비라든가 AMD라든가 블랙스톤, 서비스나우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꼽히게 됩니다. 의외로 이제 엔비디아가 없어요? 예, 엔비디아는 이익 비중 자체가 크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기업들이 이익 비중이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증가율 자체가 좀 둔화되니까 이 자리에는 좀 끼기가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나빠지면서 좋아지는 과정에서 이익 비중이 굉장히 크게 좀 늘어나는 그런 형태 컨셉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인텔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특징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도어대시는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은 미국의 우리나라 쿠팡과 같은 기업이니까 약간 독특한 관점에서 그냥 한번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도 여기에 해당을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답지도 한번 볼까요? 답지라는 표현이 엄청난 부담이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들어가 있고 네, 네. 근데 네.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포함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순이익 변화, 비중 변화는 거의 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여기 그냥 테이블에 데이터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기업은 아직까지 내년까지 영업이익률이 다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익도 보시게 되면 거의 올해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순이익이 더 크죠. 근데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순이익 규모가 거의 비슷해질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뺐을 때 우리나라에서 내년까지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순이익 비중도 상승할 수 있는 기업들 잠깐 보시게 되면 이제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LG 예, 이제 2차 전지 이런 쪽들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조선 업체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 이런 쪽도 들어가게 되는데 약간 올해 이제 포스코홀딩스 이런 쪽들이 조금 소외주였는데 최근에 이런 쪽 관점에서 보게 되면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이런 쪽들도 관심도를 좀 높이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카카오페이라든가 여기 보이시는 NC소프트 이런 기업들도 여기에 좀 해당을 하게 됩니다. 올해 많이 주가가 좋지 못했던 기업들도 좀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좀 관심 갖고 보신다면 이런 기업들도 괜찮을 수 있는 컨셉이다 정도의 생각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네. 저도 그게 제일 눈이 많이 갔는데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 예, 답지는 저희가 또 이거 영상 그 자료는 신화자료실에도 올려둘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참고를 해주시고 예, 앞으로 종목들 저거 관심 종목에 해두시고 또 수익률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늘 만을 향해 외치는 우리 이재만 실장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 월모브를 시청하시거나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세오 분들 되게 많으시죠. 혹은 이제 앞으로 세오가 되실 투비 세오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서 그런지 그 앙트레프너러십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신다라고 해요. 오프라인 강연에 이미 참여하셨던 분들 보면은 대부분 사업을 좀 이끌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 버전으로 앙트레프너러십 컬리지 저희가 이벤트 하고 있잖아요. 요것도 함께 하시면은 이전에 그리고 지금 온라인 버전에서 함께 열심히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혹은 앞으로 사업을 하려는 분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찬 모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오프라인 초청 이벤트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